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아내가 조용히 짐을 싸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나 이제 갈게.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때 그는 이 가정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요새라고 믿었고 아내는 영원히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정말로 뒤돌아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65살이 된 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아내를 조금씩 밖으로 밀어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40여 년을 함께한 끝에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이 남성분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아내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은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이고 아내는 저보다 2살이 어립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는 벌써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가 꽤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제가 결정했으니까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저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심지어 딸아이의 미래까지 제가 다 완벽하게 계획해 주었죠. 아내는 정말 현모양처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허투루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는 족족 생활비에 보댔죠. 아내는 제게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고 저와 언성을 높여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제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고 아내가 평생 이 집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은퇴 후에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자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젊어서부터 제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살림을 맡고 저는 나가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 자식이 장성하면 자연스레 가족들이 저를 돌봐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계한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우리 부부의 외동딸입니다. 당연히 저는 딸이 시집을 잘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잘 간다는 건 딸 혼자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도 맞아야 했죠. 딸은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했고 무엇보다 우리 집 근처로 시집을 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늙은 부모를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은 제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딸은 한 남자 동기랑 사귀었습니다. 그 녀석은 가정 형편도 평범한 데다 고향이 저 멀리 타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랑 결혼하면 딸은 타지로 떠날 테고 그러면 자주 얼굴 보기도 힘들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연애는 해도 좋다. 하지만 타지로 시집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처음에 딸은 교통이 발달해서 멀리 살아도 효도하는 데는 문제없다며 좋게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효도, 네가 가정을 꾸리고 애 낳아봐라. 친정 챙길 여유가 있을 것 같냐? 딸은 입을 다물었지만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저는 눈치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딸은 그 녀석과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뺏어서 안방 서랍장 깊숙이 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열쇠도 제가 꽁꽁 숨겼죠. 신분증 없이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나 두고 볼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상황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잠든 사이에 아내가 몰래 열쇠를 꺼내 딸에게 준 겁니다. 다음 날 딸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챙겨
남자친구와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얼굴이 흑빛이 되도록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끌고 오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 처리는 끝났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버렸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체면 칠해를 했습니다. 손님들을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리며 아내에게 퍼부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겨우겨우 막아놓은 일을 당신이 뒤에서 망쳐놔?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아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말을 해봐. 당신이 이 집안을 망친 거 알아. 몰라. 그때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제가 예상했던 두려움 대신 묘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섬뜩하게 만들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이 신분증은 가둘 수 있어도 그 아이의 인생까지 가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다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딸은 정말 타지로 시집을 갔고 우리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긴 했지만 저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딸의 미래를 계획해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이 멀리 떠나자 집안 식구 하나가 줄었고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딸의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보름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 때나 의무적으로 와서 밥 한 끼 먹고는 서둘러 가버리더군요. 저는 겉으로는 젊은 애들이 바쁘니 어쩔 수 없지. 나한테는 아내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큰 소리 쳤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주위를 맴돌며 시끌벅적하게 지내는 남의 집을 볼 때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밥을 하고 청소를 하며 집안일을 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더 이상 온전히 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아내가 은퇴하기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거의 마친 상태라 출근하는 날이 줄어들 즈음이었죠. 어느 날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딸네 집에 자주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거길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 사위도 있고 딸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딸이 아이를 낳아서 정신이 없잖아요. 가서 좀 도와줘야죠. 아내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딸이 자기 가정을 꾸린 건 맞지만 그래도 내 딸인데 왜 내 아내가 가서 시집살이 하듯 뒷바라지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딸이 애를 낳으면 친정으로 자주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늙은 아내가 가서 수발을 들게 되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그래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2, 3일 있다가 올 테고 밥 해줄 사람은 있으니 제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딸네 집으로 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이 사흘에 한 번이 되었고 한 번 가면 3, 4일씩 머물다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거실엔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지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행용 가방 몇 개를 싸놓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처럼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 딸네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며칠 있으려고.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앞으로 쭉이요.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윙윙거렸고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장난해?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40년이야. 당신 집은 여기지. 딸네 집이 아니라고. 아내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는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를 원망하는 건가?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이 집안 먹여 살린 게 다 당신 편하게 살라고 한 거 아닌가?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짐을 마저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이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해. 일단 그 짐부터 내려놓고.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 손을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말에 귀 기울여 준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죠.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었어? 내가 한 모든 게 다 이 집을 위한 건데 뭐가 불만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 저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가장 노릇하면서 돈 부족하게 한 적 없잖아. 당신은 쌀독필 걱정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남의 집 여자들이 당신처럼 편하게 사는 줄 알아?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 돈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집이 나한테는 그저 건물일 뿐이었다는 걸.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아내니까 평생 이 집을 위해 종동거려야 한다고.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당신한테 쏟아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원하는 게 또 뭔데?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어. 말년을 좀 편하게 즐겨야 할 거 아니야. 딸내 가는 건 좋은데 당신은 내 아내잖아. 집에는 돌아와야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 아내고 이 집 며느리고 딸아이 엄마니까 모든 게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나는 늘 당신들을 위해 살았지.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내 아내야. 이 집이 당신 책임인 건 당연한 거야. 결혼 40년 만에 이제 와서 자아라도 찾겠다는 거야? 아내는 서두르지 않고 여전히 평온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저는 제 분노가 아내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참고 넘기지도 젊을 때처럼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결심했고 그 눈빛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늙었다고 혐오하는 거야? 저는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네 집에 방 생기니까 얼른 도망가고 싶은 거지. 예전엔 그렇게 군말 없이 잘 살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억울해졌어? 아내는 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눈동자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변명조차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몇 초 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잠시 멈추더니 아내는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내 전반생은 이 집에 다 바쳤어요. 후반생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저는 억울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여기를 떠나 딸네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도 돼요. 인연을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매일 이 집을 지키며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조차 냉정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거는 것도, 투정을 부리는 것도, 저를 화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도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마치 눈치 없는 어린아이를 보듯 연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아내는 떠날 때 값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앨범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결혼사진조차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아내가 짐 가방을 문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마치 장을 보러 나가는 사람처럼 신발을 가지런히 신었습니다. 갈게요.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아내를 잡으려 했습니다. 가지마. 말로 하자, 우리. 아내는 제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세게 뿌리친 건 아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나랑 말로 풀 수 있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때였어요.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내는 정말 떠났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이 너무나 썰렁하고 공기마저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늘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자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우리가 늘 함께 밥을 먹던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는 텅 비었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존재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제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빨래해 줄 사람이 없으니 옷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매일 따뜻한 밥을 먹던 저는 이제 퇴근 후 라면이나 끓여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이 더러워져도 청소해 줄 사람이 없었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건 그저 잔소리 좀 안 듣는 것뿐이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면 옆자리가 썰렁하게 비어있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떠났구나. 저는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고 시도했습니다. 며칠 휴가를 내고 딸네 집으로 찾아갔죠. 아내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무슨 일로 왔어요? 아내가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다그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며 피고섰습니다. 어딘가 체념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 이미 집에 와 있는데요. 저는 충격을 받아 외쳤습니다. 여긴 딸네 집이지 당신 집이 아니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음 편한 곳이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제 억울한 표정을 읽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이제 혼자 챙기는 법을 배워야죠. 당신, 나 늙었다고 싫어하는 거지.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그냥 나 스스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요. 더 이상 예전처럼 제 주위를 맴돌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주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여자는 없다는 걸요. 아내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저는 아내를 잃은 고통을 뼈저리게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집에 돌아오는 길에야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멀리 다녀왔을 때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맛있는 밥 냄새가 저를 반겼을 겁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왔어요? 라고 물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집안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문도 아내가 떠날 때 잠가둔 그대로였죠. 냉기가 감돌고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거실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의 온도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무의식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계란 몇 알과 양념통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제가 굶을까봐 간단한 먹거리를 남겨둔 것이겠죠. 떠나는 마당에도 저를 챙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는 아내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챙긴 적이 있었나요? 날이 갈수록 제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어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집안일 좀 하고 밥 좀 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안엔 먼지 냄새만 났고 빨래는 쌓였으며 끼니는 대충 때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습관적으로 옆으로 손을 뻗으면 차가운 침대 시트만 만져졌습니다. 가끔은 꿈속에서 아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고 일찍 자라고 잔소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적막강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상기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딸네 집을 몇 번 더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요. 딸은 매번 저를 차분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집에 돌아오라는 말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안 들어올 작정이냐? 딸은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아내가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가정을 유지해 온 건 아내였고 집을 집답게 만든 것도 아내였다는 걸요. 저는 제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보살핌을 누리기만 했을 뿐 진정으로 아내를 아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한 마리 비수처럼 꽂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이 많았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한테 시집 오고 나서는 붓을 한 번도 못 잡았지만요.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꽃꽂이도 배우고 싶어 했고 여행도 가고 싶어 했어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다 포기하셨죠. 왜인지 아세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가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가족한테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딸은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엄마도 깨달으신 거예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요.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내는 늘 가정적인 여자였고 자기 요구를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히 원할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아내는 제가 정해놓은 틀과 규칙 속에 갇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비로소 제가 씌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졌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젊은 날, 저는 제가 모든 걸 쥐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내만 잃은 게 아니라 가정의 온기도, 노년의 동반자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밥하는 법도 배우고,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혼자 지내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방 안에서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 독단적인 고집을 조금만 내려놨더라면, 아내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라면 오늘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몇 달, 저는 이제 혼자서 장도 보고 빨래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는 집은 아무리 치워도 썰렁하고 눅눅합니다. 가끔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 두 벌이 놓이던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내의 젓가락을 슬그머니 서랍에 넣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 식탁 위에 아내의 밥그릇이 놓일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드디어 고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늙으면 자식이 돌봐주고 아내가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노년을 꿈꿨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두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고 그와 동시에 이 집의 온기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붙잡아 보려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아내의 옛 이웃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아내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분이었죠. 아직도 부인 안 데려왔어요. 그분이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알죠. 그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떠나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라고 강요하지도 떠난 걸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지내요. 가슴이 아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익숙지가 않네.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젊은 날의 저는 아내가 내 사람이니 당연히 나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내는 제 아내이기 이전에 온전한 한 사람의 그녀였다는 것을요. 저는 한 번도 아내에게 자신을 위해 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가정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핑계로 아내를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후회한다고 하면 집에 돌아올 마음이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이잖아요.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그날들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면 제가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장을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집안만 맴돌던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드디어 아내를 마음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몸 잘 챙겨.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아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집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거실엔 아내의 그림자도 없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 탓을 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억지로 데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선택을 천천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제가 자초한 것입니다. 젊은 날의 제 오만과 독선이 아내를 한 걸음씩 밖으로 밀어낸 결과니까요. 아내는 자유를 찾았고 저도 이제 진짜 저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 말 잘 듣는 가정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진짜로 아주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지혜로운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